오늘 아침도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딱 거울 위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6시 반쯤 됐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직 집안이 조용하고 바깥에선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어디선가 갓 지은 밥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그 시간. 오래전부터 제 하루는 늘 이 화장대 앞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멈췄습니다. 크림을 바르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저인데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다고 느낀 게 눈꼬리가 내려앉았더라고요. 예전에 웃으면 올라가기만 하던 눈꼬리가 이젠 웃어도 자꾸 아래를 향합니다. 볼살은 어디로 갔는지 한때 동그랗고 탱탱하던 뺨이 어느 사이 홀쭉해져서 광대가 불쑥 튀어나왔고요. 이마엔 주름이 3줄, 4줄. 세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세면 뭐합니까? 더 우울해지기만 하지. 나 언제 이렇게 됐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땐 목소리에 힘이 있었는데 이젠 아침마다 목이 쉬어서 처음 몇 마디는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그것도 좀 서글펐어요. 저는 크림 뚜껑을 닫고 그냥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사실 요즘 부쩍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뭔가 자꾸 낡아가는 것 같은 느낌. 몸 어딘가가 늘 삐걱거리고 아프지도 않은데 무겁고 딱히 슬픈 일도 없는데 자꾸 한숨이 나오고 그러다 거울을 보면 그 낡은 느낌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거울을 오래 안 보게 됩니다. 그날 아침도 그냥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순간에 빛이 각도를 바꿨어요.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면서 햇살이 다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크림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제 오른손 위에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었습니다. 마디는 굵고 손등엔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있고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요. 손톱은 또 언제 이렇게 얇아졌는지 빛에 비추면 살짝 비칠 것 같았고요. 옛날에 이 손이 참 예뻤었는데 저 젊었을 때 남편이 당신 손이 제일 이쁘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 기억이 올라오는데 묘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손을 쓰다듬어주고 싶었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천천히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쌌습니다. 꼭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듯이. 햇살이 따뜻했고 크림 향기가 은은했고 참새 소리는 계속됐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72해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웃을 때도 울 때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이 손은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 손을 내팽개친 적도 없고 이 손이 저를 떠난 적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충실한 존재가 또 있을까?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제 몸이 낡은 기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낡은 게 아니라 깊어진 거였어요. 오래 살아온 것들만 가질 수 있는 깊이, 오래 사랑한 것들만 지닐 수 있는 온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저는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원망이 아니라 다정한 목소리로요.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무렵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즘 저한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의 작은 행사입니다. 먼저 두 손으로 화장대 모서리를 잡아요. 그 다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뚜둑. 무릎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그렇게 창피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나면 얼른 헛기침으로 덮으려 했고, 손주들이 할머니 무슨 소리야?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웃어넘겼죠. 마치 제 몸이 고장났다는 걸 들킨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뚜둑 소리가 나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무릎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거기 있었구나. 우습죠? 70평생 붙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플 때만 아이고 무릎이야 했지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무릎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바닥이 닿으니 열기가 느껴졌어요. 은근하고 묵직한 온기. 늘 이렇게 따뜻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거겠죠. 그 온기에 손을 얹고 있으니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28살 때였어요. 첫째 아이가 3살, 둘째는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경사가 가파른 달동네 꼭대기에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올라오는 길이 꼬불꼬불 15굽이었는데 그 길을 저는 매일 올랐습니다. 등엔 둘째를 업고 한 손엔 시장 봐온 묵직한 망태기를 들고 또 한 손엔 첫째 손을 잡고서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했나 싶어요. 둘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옹알이를 하면서 제 등에서 요리조리 몸을 뒤틀었는데 그때마다 중심을 잡으려고 무릎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몰라요. 오르막길이라 앞으로 쏠리고 짐이 있으니 한쪽으로 기울고 그 균형을 다 무릎이 잡아줬던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35엔 공장에 다녔어요.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곳이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그 시간을 버텨준 게 다 무릎이었죠. 퇴근길엔 발이 퉁퉁 붓고 무릎이 뻐근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무릎이 버텨줬으니까요. 40이 넘어선 남편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얼마나 들락거렸는지 몰라요. 1호선 전철을 타고 큰 병원 가는 길이 멀었는데 무거운 보온 도시락 가방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때도 제 무릎은 단 한 번도 못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50 중반엔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딱딱한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어머니가 아이고 시원하다 하실 때까지요. 그때도 제 무릎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 모든 길을 무릎이 걸어줬던 거예요. 저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꼭 눌렀습니다. 뜨끈한 열기가 손바닥으로 올라왔어요. 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소리내서 말했어요. 방 안에 혼자였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우습죠? 자기 무릎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울컥하다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미안했거든요.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면 아이고 이 빌어먹을 무릎이라고 핀잔을 줬고 계단 오를 때 힘들면 이것도 못 올라가냐고 구박했고 앉았다 일어날 때 뚜둑 소리 나면 창피하다고 외면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심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삐걱거리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걸어왔기 때문이었는데 무릎에서 손을 떼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전처럼 성큼성큼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골목 어귀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걸음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 발 한 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내 무릎이 가는 속도에 맞춰서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우리 무릎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몰랐던 거죠. 오늘 저녁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무릎에 얹어줄 겁니다. 오래오래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약속하면서요. 그 생각을 하니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무릎도 따뜻했고 가슴도 조금 따뜻해졌어요. 뭔가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할 줄 몰랐어요. 점심을 차리려고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뚝배기째 넣어둔 거라 그냥 불에 올리면 됩니다. 거기다 계란 하나 부치고 김치 꺼내면 그럭저럭 한 끼상이 되죠. 요즘은 혼자 먹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스불을 켜고 뚝배기를 올렸어요. 된장 끓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 이 냄새는 참 이상해요. 맡을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그 냄새랑 똑같거든요. 냄새라는 게 신기하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저는 계란을 꺼내 들고 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계란을 깨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제 손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자꾸 제 손이 눈에 걸립니다. 마치 오늘따라 내가 좀 봐달라고 손이 스스로 나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후라이팬을 불에서 잠깐 내리고 찬찬히 두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째 마디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50년 넘게 해서 생긴 굳은 살이에요. 처음엔 아팠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단해졌고 이제는 거기 있다는 것도 잊고 삽니다. 이 굳은 살이 만든 밥상이 얼마나 될까요? 세어본 적은 없지만 하루 세끼 365일이면 저는 중간에 계산하다가 그만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서요. 신혼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4세 시집와서 처음 차린 밥상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까봐 간이 맞나 안 맞나 반찬 가짓수가 적지는 않나 손이 덜덜 떨려서 국을 쏟을 뻔했어요. 그때 이 손이 처음으로 남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어요. 남편이 새벽같이 출근할 때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날 저녁에도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밥은 먹여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손이 끓인 미역국이 아이들 생일마다 식탁에 올랐고 이 손이 빚은 만두가 설날 아침상을 채웠고 이 손이 담근 김치가 겨우내 우리 식구 밥상을 지켰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이 손이요. 저는 오른손 굳은 살을 왼손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요. 왼손 손목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다친 자국이에요.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칼질하다가 삐끗한 거였어요. 꽤 깊이 베어서 피가 많이 났는데 아이들이 볼까봐 수건으로 꽁꽁 싸맸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소독하고 반창고 붙였어요. 그게 흉터로 남은 거죠. 지금은 희멀겋게 변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였어요. 분명히 보였어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아픔은 사라진 자리였으니까요. 남은 건 그날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들킬까봐 꾹 참고 혼자 울었던 그날. 그러면서도 저녁밥은 차렸던 그날. 이 흉터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군요. 저 혼자 다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이 손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습지도 않은데 왜 웃음이 나왔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작은 흉터 하나가 저한테는 어떤 훈장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 같은 거요.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계란을 들고 후라이팬에 톡 깼습니다. 계란 흰자가 지글지글 익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그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계란을 뒤집으면서 저는 제 손을 또 봤어요.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까처럼 거칠고 투박하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지가 보였거든요. 수천 그릇의 밥상, 수백 번의 빨래, 수십 번의 이삿짐,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던 손, 남편 등을 두드려주던 손,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들이던 손, 누군가 울 때 등을 쓸어주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고 기쁠 때 함께 박수를 쳐주던 손. 이 손이 만진 것들이 다 사랑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어요. 된장찌개 냄새인지 계란 냄새인지 아니면 그 뜨거움이 냄새처럼 번진 건지 모르겠는데 부엌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고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고 김치를 꺼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인데 차리면서 괜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아닌가 싶을 만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손이 고마워서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밥한테 하는 말인지 이 손한테 하는 말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밥을 먹고 나서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볕이 잘 드는 자리라 오후엔 늘 거기 앉아요. 햇살이 무릎 위에 내려앉으면 그게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나이쯤 되면 햇볕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눈이 좀 부셔서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눈도 참 고생했겠다 싶어서요.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게 50이 넘어서였는데 그전까지 이 눈이 다 봤잖아요. 아이들 얼굴, 남편 얼굴, 어머니 얼굴. 기쁜 날도 보고 슬픈 날도 봤겠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봤을 테고요. 지금은 돋보기 없이는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처음엔 그게 서러웠어요. 돋보기를 꺼내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꼭 봐야 할 것만 보라고 눈이 알아서 걸러주는 거라고요. 멀리 있는 흐릿한 것들보다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 손주 얼굴, 꽃 한 송이, 오늘 아침 햇살 같은 것들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흐릿한 눈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에 심어둔 화분의 제라늄이 흔들렸습니다. 빨간 꽃잎이 살랑살랑. 꽃 향기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어요. 달콤하고 싱그러운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게 느껴지는 건 제 몸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볕을 느끼는 피부, 소리를 듣는 귀,
온기를 전하는 손. 낡고 삐걱거리고 흐릿해졌지만 이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요. 그 생각을 하니 오늘 저녁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손한테도, 이 눈한테도, 이 몸 구석구석한테도 오래 묵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기분으로요. 그러고 보니 결에서 할 이야기가 생겼네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그 짧은 순간, 부엌 창으로 그 빛이 들어올 때 저는 늘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보랏빛으로, 보랏빛이 짙은 남빛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하늘. 그 하늘 아래로 동네 지붕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고 저 멀리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어요. 된장인지 고등어 굽는 냄새인지 구수하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데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졌어요. 별일도 아닌데 그냥 뭉클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간다는 것이, 이 노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게 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살면서 노을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수만 번은 봤겠죠. 근데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니,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오늘따라 더 깊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엔 차가운 물이 나오다가 서서히 따뜻해지잖아요. 그 물이 어깨 위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촤아 하고 고르게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하루의 무게가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샤워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 몸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깨에 물이 닿았을 때 저는 어깨를 가만히 손으로 짚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요. 늘 결리는 어깨, 아침마다 주무르는 어깨.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깨야, 고생 많았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상하죠? 자기 어깨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목이 메다니.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어깨가 짊어진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살림의 무게, 자식 걱정의 무게, 남편 뒷바라지의 무게, 아무한테도 말 못한 외로움의 무게까지. 이 작은 어깨가 그걸 다 받아줬던 거잖아요. 물이 등 위로 흘렀습니다. 저는 손으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등도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안 봐주는 곳, 아무도 토닥여주지 않던 곳, 늘 뒤에서 세상을 등지고 버텨줬던 곳. 발바닥에 물이 닿았을 때는 발을 내려다봤어요. 거칠었습니다. 뒤꿈치는 갈라지고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예쁘지 않은 발이에요. 근데 이 발이 저를 70평생 지탱해줬잖아요. 수십만 걸음을 단 한 번도 땅을 놓지 않고요. 발바닥아 수고했어. 이번엔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났어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침에 봤던 그 얼굴이요. 주름 있고 눈꼬리 내려앉고 볼살 빠진 그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달라 보였어요. 아침엔 낡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저였어요. 저의 얼굴.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다 거쳐온 사람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얼굴. 어느 주름은 너무 많이 웃어서 생겼고, 어느 주름은 밤새 걱정하다가 생겼고, 어느 주름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다가 생겼겠죠. 이 주름들이 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거울 속 나를 바라봤어요. 아침처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요. 그리고 처음으로 거울 속 나에게 웃어줬습니다. 어색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기 자신한테 웃어주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한테 무뚝뚝했는지 그 웃음 하나가 어색하다는 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요. 침실로 들어와서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켰어요.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사뒀다가 한 번도 안 쓴 편지지였는데 오늘 쓰고 싶었거든요. 연필을 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 쓸까?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다 아니었어요. 오늘은 저한테 쓰고 싶었습니다. 제 몸한테요. 저는 천천히 썼어요. 글씨가 예전만큼 반듯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손이 써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나의 가장 오래된 연인에게. 우리 처음 만난 게 언제였더라? 1952년 봄이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몰라. 아플 때만 내 탓을 하고 예쁘지 않다고 구박하고 늙어간다고 외면했지. 근데 있잖아.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사랑해 왔는지를. 잠든 밤에도 내가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도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더라. 심장은 계속 뛰어주고 폐는 계속 숨 쉬어주고 다리는 계속 걸어줬지. 고마워. 진심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잘 돌볼게. 서두르지 않을게. 무리하지 않을게. 내가 삐걱거리면 쉬어가고 내가 아프다고 하면 들어줄게.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욕하는 대신 웃어줄게. 우리 남은 시간 잘 지내보자. 사랑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스탠드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푸르스름하고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이불 위에 내려앉았고 제 손등 위에도 닿았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어요. 저는 이불을 올려 턱까지 덮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스쳐갔어요. 아침의 거울, 무릎의 온기, 부엌의 된장 냄새, 저녁의 노을, 욕실의 물소리. 작은 것들이었는데 다 선명했습니다. 다 따뜻했어요. 잠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고 여름에 짙어지는 나무가 아름답고 가을에 붉게 드는 단풍이 아름답듯이 우리도 그렇게 깊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 낚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 것. 이 몸이, 이 주름이, 이 굳은 살이, 이 삐걱거림이 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것.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깥은 조용했고 제 심장은 오늘 밤도 아무 말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고마워.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다한테요. 이 몸 전부한테